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환갑을 넘긴 6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젊었던 시절에 있었던 패기도 없고 용기도 잃으니 사는 낙이 없네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과 함께 반주를 마시면서 사연을 듣는 것이 제게 취미라면 취미이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가난은 저희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갔기에 충분한 놈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고 제 밑으로 동생이 태어나면서 점점 크게 싸우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형편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는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셨고 저희 집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고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일을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했죠. 그렇게 가난은 저희 가정을 조금씩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에 전부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 원래 그리 잘 살지 못했던 저희 가족은 이사를 했고 점차 집이 좁아졌고 나빠져 갔어요. 결국 방이 하나 딸려있는 반지하에서 저희 네 식구가 살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 가정이 왜 그런 처지에 놓여야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형편이 급속도로 어려워진 것에는 아버지의 공이 컸어요. 정리해고를 당하셨던 아버지는 사업 미천을 계속 마련하겠다는 이유로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재산을 톡톡 다 털어 쓰셨거든요. 하지만 손대는 족족 다 망하셨어요.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겠죠. 하지만 망한 탓은 죄다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자신이 현명한 아내를 얻었다면 말렸을 것인데 저희 어머니가 멍청해서 그런 것이라며 사업을 시작한 것도 망한 것도 죄다 저희 어머니 탓이 되었죠. 그렇게 처음엔 폭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감내했어요. 아니, 감내해야만 했죠. 저도 동생도 무척이나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그런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는 감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폭언은 곧 폭력으로 바뀌었고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 일이 끝나면 늘 술에 취해왔습니다. 그날 벌어온 일급을 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팔을 걷어 어머니의 뺨을 올려치시는 것을 시작으로 저희 아버지는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참았어요. 점점 몸에 멍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도 저희에게 피해가 올까 방에 들여보내기도 했고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힘에 부쳐 그리고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면 저희를 집안에다 들이시고는 재밌는 동화 얘기를 해주시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게 제 나이 8살, 동생의 나이 4살이던 시기였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하셨고 집에서는 내내 부업을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저희를 키우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는 족족 아버지는 어머니께 돈을 갈취해 갔고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점점 지쳐갔어요. 아버지가 없어지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지 않고 외박을 하시는 날이면 저희 집엔 웃음꽃이 피어났거든요. 저도 동생도 가난보다 싫었던 것이 아버지로 바뀌어 갔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 나이를 먹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그렇게 그나마 사람같이 살면서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였어요. 저희 집 사정은 더 나아지지도 그렇다고 더 곤두박질 치지도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더욱 못돼지셨습니다. 점점 저희 어머니의 몸은 멍으로 뒤덮여갔죠. 그날 하루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몰라도 화를 씩씩 내면서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설거지를 하고 계시던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신 후 뺨을 때리셨습니다. 저와 동생이 말렸지만 머리끝까지 술에 취한 아버지를 말리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동생이 다칠까 염려하며 방으로 보낸 뒤 문 앞을 지키셨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며 폭력을 휘두르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방에서 덜덜 떨었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들려왔고, 이 악몽이 얼른 끝나기를 비는 것 말고는 더 할 일이 없었죠.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고 경찰이 왔더군요. 이웃집에 사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을 참 딱하게 여겨주셨어요.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반찬을 하나 하셔도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시면서 고생이 많다고 저희 어머니를 위로해주곤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정말 손주처럼 예뻐하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웃집에서 저희 어머니 비명소리를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군요. 그렇게 겨우 싸움이 일단락되었고, 아버지도 경찰을 보고 나서야 꼬리를 내리시고 주무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자고 있던 도중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어요. 그때는 겨울이었고 이불 속은 그나마 따뜻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금살금 걷는 소리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슬며시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커다란 가방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렸지만 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은 어머니께 결심을 서게 할 정도로 큰일이 되었고, 이젠 어머니가 견디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지친 상태란 것을 말이에요. 동이 트지도 않아 깜깜한 방에서 어머니는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빠짐없이 간단하게 짐을 꾸렸어요. 저도 어렸습니다. 겨우 14세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렸던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는 벅차 보였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머니를 차마 붙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행복했음 했거든요. 어머니가 짐을 싸는 것을 보면서 저희를 두고 떠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결정을 막아야 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깜깜한 방에서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돌아보셨고, 우리 모자는 눈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흠칫 놀란 이후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제 말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너무 힘들어. 이제 내가 미안해. 하며 흐느끼셨습니다. 그렇게 동이 트기 전 저는 어머니를 배웅했고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원망스럽진 않았습니다. 어렸던 제가 인지할 수 있었던 나이부터 기억나는 장면들의 대부분에선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오랜 세월 어머니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약자였으면서 저와 동생을 지키기 위해 강자가 되어야만 했고, 해가 지나고 날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몸에는 문신처럼 멍이 하나둘 새겨지고 뼈에 금이 갔던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생은 어머니를 찾아 울면서 헤매었지만 그런 동생을 저는 안아서 다독여줄 뿐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 대신 동생을 지킬 사람은 저 하나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꾸준히 행패를 부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어머니 대신 제가 타깃이 되었어요.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점은 제가 남자란 이유였습니다. 저는 성장기였고 그 폭력을 견딜 수 있는 신체를 가졌고, 해가 갈수록 힘이 세져서 폭력적인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저보다 4살 어렸던 동생을 걸고 넘어지셨죠. 동생은 속수무책으로 어머니 대신 당해야 했습니다. 제 동생은 여자아이였거든요. 중간에서 제가 많이 제재를 한다고 했지만 동생을 구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최선을 다해도 제 눈을 피해 동생을 때리면 알 수가 없었죠. 어머니가 사라지면서 모진 말들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제압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저는 공부를 곧잘 했지만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않았고 하루빨리 저 지긋지긋한 아버지 집에서 여동생을 데리고 탈출하고 싶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고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즉 18살이었던 해부터 저는 취업계를 내고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도와주신 분들이 이웃집 할머니와 할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동생 옆에 붙어있지 못한 날이 오게 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 집에 동생이 숨어 지냈어요. 그렇게 뭐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쥐꼬리만한 돈 모아봤자 티끌 모아 티끌이었지만 아득바득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모았더니 보증금 하나 얻고 살 수 있을 돈이 모이더군요.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이웃집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가 집을 비운 낮을 통해 비밀스럽게 집을 얻어 독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찾아올까 싶어서 동생은 학교도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을 번듯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부모도 가난도 우리 남매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고 그저 운이 없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인데 왜 하필 우리여야 했던 것이고 난 왜 힘이 없어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고 동생도 지키지 못할 뻔했던 것인지 억울했고 동생만큼은 제가 살아오면서 받은 손가락질들과 가슴에 빗으로 박혀올 욕들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면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동생의 학업에 지원했어요. 동생도 제 마음을 곧잘 읽어냈던 것인지 열심히 학업에 매달렸죠. 검정고시를 일찍 봐서 졸업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남들보다 일찍 수능을 칠 수 있었고 나름 상위권의 국립대학에 재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20대는 여동생의 학업을 위해 쏟아부었고 30대는 여동생의 결혼 자금을 위해 쏟아부었어요. 여동생은 잘 자랐고 좋은 사람을 만났으며 괜찮은 직업을 가졌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부채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동이 트지도 않았던 그 새벽, 아마 제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가지 말라고 어머니를 붙잡고 늘어졌으면 어머니는 제가 눈에 밟혀서 가시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고통을 어렸지만 이해했고 그래서 배웅했어요. 여동생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건 저와 같지만 어찌 보면 저도 어머니가 버리는 것에 대해 침묵했고 동조했으니 한몫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배웅한 이유로 쭉 말이에요. 심지어 어머니와 저를 대신해 가장 약자였던 여동생이 아버지의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저와 어머니의 탓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여동생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고 오빠가 되어주기로 스스로와 약속을 했어요. 평생을 여동생을 위하며 살기로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랐기에 연애는 물론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고작 4살 차이가 나지만 정말 성심성의껏 동생을 키웠습니다. 동생은 착하고 마음이 고와서 잘 자라주었던 거고요. 그렇게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죠. 조카인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랐고요. 그러다 제가 50이 되던 해에 누군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여든은 훌쩍 넘어 보이는 어느 할머니셨습니다. 세월이 수십 년은 좋게 흘렀지만 누군지 단번에 알아보겠더군요. 제 어머니란 사실을 말이에요. 저희는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며 지내지 않았습니다. 일가 친척도 없었고 아버지를 뵙기도 싫었거든요. 아버지는 그 사이에 돌아가셨는데 저와 여동생은 장례식장도 찾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간 소식을 듣고 저희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이미 세월이 지나 두 분도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저희 남매의 생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정말 수소문을 하고 또 해서 겨우 찾았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를 집안에 들였고 우린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어머니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했던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는 선택을 했던 어머니를 원망했고 증오했고 미워했지만 그만큼 사랑하고 있었던 사실을 말이에요. 저도 어머니의 정을 많이 그리워했었던 사실을 깨닫고 만 것이죠. 어머니는 그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셨고 제게 미안하다고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밉고 원망스러운데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너무 미안했다며 흐느끼는 소리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나이에 여전히 정정하시더군요. 여동생도 어머니의 존재를 듣자마자 불이 나게 저희 집을 찾아왔고 한동안 아무 말을 서로 주고받지도 않더니 이내 서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주지 못한 사랑을 만난 김에 다 주시려는 사람처럼 정말 애정공세를 하셨습니다. 저희 남매와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는 저희 밥 위에 반찬을 놓아준다거나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여동생의 전세금을 조금 도와주시는 것처럼 커다란 것까지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희를 생각했고 밤이 되어 눈을 감으면서도 저희를 생각했어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면서도 내심 싫진 않았죠. 그렇게 어머니는 12년을 꼬박 장수하시면서 그렇게 뒤늦게 양껏 사랑해보고 챙겨보시고 난 뒤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이후 저희 집에 모시고 살면서 그나마 제가 살던 집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듯 했는데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들이기에 제 아이에게도 그런 아빠가 될까 싶어 결혼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젠 그게 조금 후회로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키운 것과 다름없는 여동생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괜찮아지기도 하죠.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고 난 이후 집 곳곳에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것이 또 저를 힘들게 하네요. 그래서 혼자서 저녁을 맛있게 차려 술을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었기에 죽어도 술을 입에 대고 살지 않았는데 역시나 피는 못 속이는구나 싶다가도 자조스러운 웃음이 나오곤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는 어떠한 의무감도 책임감도 벗어던진 상태라서 자유롭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여동생도 이제 챙겨줄 필요가 없어 제가 돌봐야 했던 어머니도 하늘의 별이 되셨으니 이제 제 한 몸을 건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후련하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제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생은 여한이 없습니다. 여동생 하나만큼은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요. 저도 이번 생의 보상으로 다음 생이 조금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환갑이 넘은 제게는 이제 고작 남아봤자 40년도 채 되지 않은 삶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제 나이 60평생을 남에게 바치며 살았으니 이젠 조금 늦었지만 저를 위해 살아볼까 싶어요. 뭐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차차 정해가야겠죠.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팔자가 기구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런 분들께 삶의 목표를 꾸준히 가지라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저도 제 여동생이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다면 삶이란 것 자체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불행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다시 만나 함께 사는 1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생에 내리막길만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오르막길도 있다 싶었거든요.
제 이야기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리 모두 힘들지만 그래도 삶의 목표를 잃지 말자고 다짐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오르막길이 펼쳐질 거니까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모두 각박한 이 인생을 모두 잘 이겨냈으면 하네요.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